안녕하세요. 네. 예. 얼굴이 좀 낯이 익으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여기 오신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이제 유형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올해 2차를 보셔서 기출문제 풀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내가 쓴 거랑 어떻게 일치가 됐는지가 궁금하셔서 오신 분이 있으실 거고, 두 번째는 올해 2차 안 보시고 내년을 목표를 하셔서 커리큘럼, 1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역실무 공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 하셔서 오셨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설명회 때 저희 무역실무는 일단 첫 번째로는 기출문제 해설을 좀 간략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커리큘럼이나 학원의 커리큘럼이나 그 다음에 무역실무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기출문제부터 한번 좀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오시면서 나 잘 썼다 라고 기분 좋게 나오신 분들이 있을 리가 만무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야? 짜증나. 예? 특히 무역실무에서 다 멘붕을 느끼면서 나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 95% 이상이 아마 그런 느낌을 갖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찝찝하고 뭔가 화장실 갔다가 뒤 안 닦고 나온 느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관세사로서의 어떤 판단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별로 없었고요. 암기하고 저기 좀 간과하기 쉬웠던 부분에서 문제가 좀 나왔죠. 자, 먼저 간략하게 기출문제 해석을 하고 다시 또 총평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 50점짜리가 나왔는데요. 1번에 가로 1번 보고 멘붕이 먼저 좀 빠졌을 것 같아요. 사실 어느 강사님들도 요거를 비중 있게 다루시지 않았었을 거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교재에는 또 있었어요. 다. 모든 강사님들 교재 다 있었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그 상품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교재에다 실어놨고 대부분 강사님들도 저 포함해서 그걸 쓰라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제대로 못 쓰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목차 먼저 잡아보면, 자, 서를 쓰시고 그 다음에 무역보험의 종류, 자, 여기에서 1, 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성 무역보험의 종류, 세 번째 중장기성 무역보험의 종류, 이렇게 쓰셨으면 됐고, 자, 세 번째는 국제 팩토링, 제도해서 1, 의,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용,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계점, 그 다음에 목차 4번 포페이팅 제도, 1, 의, 2, 효용, 3, 한계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 이렇게 쓰셨으면은 목차는 잘 잡으셨던 거고, 자, 보통 여긴 뭐 15점,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35점 그랬죠? 제 생각에는요, 여기서 조금 떼갖고서 배점 한 3점 정도 배점이 됐을 거고, 여기서 조금 빼서 결 해갖고 뭐 3점 정도 배점이 됐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얘가 5가지고요. 얘가 5가지고 얘가 4가지예요. 그죠? 2가지 이상 쓰신 분 있으세요? 없을걸요? 자, 제가 봤을 때는 목차를 여기에서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3번, 가로 5번 해갖고 5가지 또는 4가지 이렇게 쓰신 분들은 5명 이내 정도
전체 수험생 중에. 그 정도고 대부분 아마 못 쓰셨을 거고, 이렇게 쭉 연결해서 아마 좀 쓰셨을 거예요. 한 3줄 내지 5줄. 좀 많으면 10줄까지도 쓰실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못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못 썼다고 벌써부터 막 기분 다운되시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은 5줄이라도 일단 썼으면은 쓴 거예요. 쓴 거고 그게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조금 썰 풀었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썼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세요. 단 이거 뭐야 그러면서 못 썼으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능력이에요. 간대사 시험을 치르는 능력이에요. 그걸 보는 거고 또 모른다고 안 쓰는 건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든 쥐어짜서 써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뭐 효용 얘네들이 두 개가 35점이기 때문에 최소 하나에 15점이 넘어요. 배점이. 최소 하나에 15점이 넘어. 그러면은 페이지 분량으로 한 장이 조금 넘어가야 돼요. 한 장 좀 이상 썼으면 좋겠고 한 장 이상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못 썼을 것 같아요. 이것도 못 썼을 것 같아.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했었어야 돼? 여기에 집중했었어야 돼요. 요거 두 개에 집중했었어야 된다고. 응? 이거 잘 쓰셨어요? 이거 잘 쓰셨어야 돼요. 요거는. 그리고 잘 쓰셨어야 되고 요것도 이거 뭐야? 뭐야 그랬다고 이것도 비워두면 안 된다고. 썰 풀어야 된다고 이것도.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썼는지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고. 자, 한계점이 있으면 플러스 뭐랑 같이 쓰면 좋아요? 해결 방안도 같이 쓰면 좋아요. 응? 한계점이나 단점이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문제 자체 내에서는 한계점만 물어봤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안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해결 방안 써도 됐고 아니면 결에다가 해결 방안을 한두 줄이라도 좀 추상적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라도 썼었으면 배점이 좀 됐을 거예요. 네. 일단 이렇게 됐고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프린트는 어디까지나 모범 답안인 거고 여러분들 이대로 당연히 못 쓰셨을 거예요. 못 썼다고 뭐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막 썰 풀어 쓰면 되고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강의 때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잔소리가 뭐냐면 기본에 충실하라는 잔소리를 좀 많이 해요. 응? 자, 그 기본에 충실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 두 개예요. 요 두 개 잘 암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까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추론해볼까요? 해볼게요. 자, 일단은 국제 팩토링이나 포페이팅이 신용장이나 송금 결제 방식, 추심 결제 방식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아요, 낮아요?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쓰면 되는 거야. 이거 마찬가지예요. 활용도가 낮아. 그러면 왜 낮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갖고 계속 쓰는 거야. 그게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활용도가 왜 낮을까요? 자,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돈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돈 얘기. 자, 무조건 움직이면 다 돈이야. 자, 활용도가 왜 낮겠어요? 자, 첫 번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이 없어. 수익성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무역업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요. 즉 무슨 얘기예요? 수수료가 세다는 얘기예요. 수수료 부담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금융기관에서는 수익성이 없고 무역업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활용을 안 해요. 안 해. 우리 전자무역이랑 똑같은 거예요. 전자신용장이나 전자선화증권 이런 것들도 비용이 많이 들고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요거를 조금 잘 암기했으면은 시험 시간에는 집중력이 최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쥐어짜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썰을 좀 풀어나갔으면은 충분히 점수를 중간 이상은 충분히 점수를 맞았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그리고 자 이제 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서는요.
자, 여기는 문제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게 국제상거래죠. 국제상거래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국제무역이란 이렇게 쓰면 되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체계는 아마 제 책이 아닌 이상은 법체계와 상관습을 달리하는 수출상 과 수입상 간의 거래를 말한다,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쓰면 돼요. 그거 쓰고, 첫 번째 단락은 그거 쓰고, 두 번째 단락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무역보험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언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역보험하고 팩토링, 포페이팅을 활용한다 하고 쓰면 되고, 두 번째 단락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내가 앞으로 써야 하는 거, 내가 앞으로 서술해야 되는 것들, 이하에서는 무역보험 제도와 그 다음에 국제 팩토링하고 국제 포페이팅에 대해서 상술하고자 한다, 이렇게 서를 구성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무역보험의 종류 해서 1의, 이제 한번 프린트 한번 보실게요. 무역보험의 종류 1의에서 무역보험은 어쩌고저쩌고 한 2줄 내지 3줄 정도 의의로 써주셨으면 됐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무역업자가 끝에서 두 번째 줄, 무역업자가 안심하고 수출입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누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정책보험을 말한다. 이 정도 썼으면 좋았고요. 자, 네, 목차 2번 단기성 무역보험의 종류에서 5가지가 나오죠. 선적후, 포페이팅, 수출 채권 유동화, 농산물 패키지, 플러스 보험,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글쎄요. 2가지 썼으면 제가 봤을 땐 성공한 거고, 조금 썰 풀어갖고 그냥 쭉 연결해서 썼으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썼으면은,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건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중장기성 무역보험의 종류 4가지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렇게 넘어갔고요. 요거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자, 그 다음에 3번 국제 팩토링 제도 해서 의의하고 효용, 그 다음에 한계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의의하고 효용을 좀 정확하게, 그 다음에 많이 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쵸? 네. 자, 그리고 국제 팩토링도요. 국제 팩토링도 그 의의에서 두 번째 줄에 한번 볼게요. 의의에서 팩토링의 두 번째 줄에 끝에 보면, 팩토링이 팩터가 뭐 하는 거예요? 신용조사, 지급 보증, 매출 채권의 관리 및 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금융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지급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교재에는 아마 없을 건데 소구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소구권이 없어요. 포페이팅은 소구권이 없다라고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팩토링은 소구권 없다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걸로 유추해 봤을 때 소구권이 없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효용 보시면, 저는 수출자의 효용하고 수입자의 효용 이렇게 나눠놨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효용해서 가로 1번부터 쭉 해서 많이 썼으면은 다 점수화가 됐을 거니까 굳이 이렇게 똑같이 안 쓰셔도 상관없겠다. 그 다음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만 한번 볼게요. 신용위험 제거라고 그랬죠? 수출 팩터가 수입 팩터와의 업무 연계를 통해 수출자에게 수출 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보증하기 때문에, 수출 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보증한대요. 소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일반적인 거고요. 절차 간편하고 생산성 증대하고 회계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그렇대요. 한계점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거 보고 기출을 이제 받아서 보고 저기를 한번 갔어요. 서점에 한번 갔어요. 대형 서점에 가서 도대체 어디 책에 한계점이 나와 있을까라고 봤는데 없더라고요. 교수님 책에도 없고 수험서에 시중에 나와 있는 수험서에도 없고 한계점은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국회도서관 가서 막 뒤져보고 해서 논문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건데 그 사람이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출제자가 내지는 않았던 것 같고 대학원생이 아마 졸업 논문을 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부분 수험생들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어,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고. 못 썼어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한계점이 첫 번째가 뭐냐면, 기가 서비스를 해주는 금융기관이 부족하다. 팩토링이나 그러니까 팩터나 포페이터나 다 금융기관이에요. 다 은행이고, 그쵸? 뭐 금융기관이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줄에 한국수출입은행하고 기업은행하고 신한은행 요 세 군데에서만 국제 팩토링을 취급하고 있고요. 그렇죠. 대부분의 그 선진국들의 은행에서는 대부분 다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점이 있다. 기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도 없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무소구 조건이라 그랬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팩토링은 소구권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소구권이 있게끔 해서 국제 팩토링을 제공해줘요. 그게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게 뭐 선진국에서는 그 소구권 없이 팩토링을 해주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줄에 하지만부터 나오죠.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소구 조건으로 국제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진적인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다. 이런 것도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비용 문제라고 했는데 이건 수수료 문제는 아니고요. 수수료 문제는 아니었고 신용조사를 팩터가 원래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조사를 팩터인 금융기관 은행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자 그렇다는 얘기는 수출사항이 신용조사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가 든다는 얘기예요? 돈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돈이 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출상의 비용 부담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비용 부담 증가하면 수출상이 이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쭉 썼었으면 이제 점수 얻는 거고요. 그 얘기고 그 다음 인식 문제. 선진적인 금융기법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요 선진적인 금융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문제 써도 됐고 수수료가 비싸다. 그렇게 써도 점수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포페이팅 제도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여기는 명확하게 소구권 없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정 이자율로 할인하여 그랬잖아요. 몇 프로 할인해요 보통? 20%에서 30% 정도 할인해요. 그러면 사실 하겠어요 사실? 내가 진짜 너 개고생해갖고 바이어 찾아내갖고 무역거래 성사시켰는데 누구 좋으라고 이거 할인해갖고 하겠어요? 안 한다고. 근데 비단 우리나라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국제적으로도 다 활용도가 낮아요. 저도 관대사 업계에서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봤어. 응? 포페이팅이나 팩토리 한 번도 못 봤어요. 활용 안 한다. 우리나라만 활용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다 활용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효용 해서 저는 효용을 또 나눠놨죠. 수출자의 효용, 수입자의 효용, 그 다음에 포페이터의 효용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목차에 상관없이 조금 길게 좀 잘 써주셨으면 점수 획득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한계점 잠깐 보시면 대상의 제한 그랬는데 선진국에서는 각종 어흠, 약속어흠, 환어흠, 그 다음에 신용장도 화환신용장, 보증신용장, 지급보증 같은 거 전부 다 포페이팅의 대상으로 하지만 세 번째 줄 우리나라는 뭐래요? 화환신용장 조건부 포페이팅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금융기관은 우리나라는요 모든 금융기관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목적이 아니고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고 그죠? 그러니까 수익도 많이 안 보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최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환신용장만 포페이팅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화환신용장은 뭐야?
발행은행 또는 개설은행의 지급하객이잖아요. 지급하객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부담 자기는 안 갖겠다. 금융기관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화환신용장만 포페이팅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소구 시점의 상위해서 선진국에서는 포페이터 약정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전도금융을 주면, 그러니까 돈을 주면, 결제 금액을 주면은 소구권이 없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아니다라는 얘기지. 포페이팅 약정도 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밑줄 한번 쳐볼까요? 개설은행이 서류를 인수한 후 서류 인수했대요. 그러니까 돈 준다는 얘기잖아. 개설은행이 서류 인수했다는 얘기라는 거는 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인수한 후에 포페이터에게 인수 통지를 하면서 무소구 조건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 포페이터의 위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문제점이 나는 거야. 너무 금융기관이 자기들 리스크만 너무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페이팅 지원기간 보통 최대 10년까지 중장기 금융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대 2년 미만으로 지원기간이 짧다. 이렇게 썼으면 됐는데 이렇게 당연히 못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 실력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못 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당연히 못 썼던 거니까 다 못 쓰는 거는 괜찮아요. 네. 남들 다 잘 썼는데 나만 못 쓰면 안 되지만 다 못 쓴 건 괜찮아서 이 정도는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 국제 팩토링 같은 경우는 뭐 회계 서비스로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회계 서비스는 누가 하면 돼요? 세무사가 하면 되잖아. 회계사가 하면 되고 굳이 뭐 금융기관한테 그럼 금융기관이 회계 서비스를 직접 해줄까요? 아니에요. 걔네들도 하청 주는 거야. 회계사들한테. 그렇죠? 그럼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안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급보증을 해주잖아요. 그 국회 팩토링 같은 경우 지급보증 해주는데 지급보증 받으려고 요거 쓸 바에는 신용장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굳이 국제 팩토링 쓸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한 포페이팅 같은 경우는 20, 30%의 할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매입 신용장 하면 되잖아요. 매입 신용장 받아갖고 한 2, 3% 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전도금융 미리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제도를 이용할 실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 보시면 이제 한계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써놨는데 자 결에서는요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에서와 같이 한 두 줄 정도는 앞에 거 썼던 거 내가 뭐뭐에 대해서 서술을 했다라고 간략히 요약해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부터는 이제 그 해결 방안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좀 써놨어요. 선진국형 국제 팩토링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포페이팅의 경우에는 신용장 이외의 약속음, 한음, 보증 신용장 및 유통 가능 증서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결은 조금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좀 좋겠다. 더 비판적인 게 한계점 위에 써놨는데 더 비판적인 거 쓰는 것보다 해결 방안이라던가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2번 영국 해상보험법상 이제 1호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1번은요. 그러니까 1번 문제 50점짜리는 일단 목차 잡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올해는 보통 좀 목차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 올해는 목차 잡기 어렵지 않았고 문제 2번 보시면 1호에 대해서 나왔고 뭐 쓰란 얘기예요. 목차 여기도 잡아줬죠. 1호의 성립 요건 쓰면 되고 1호의 효과 쓰면 되고 정당한 1호의 사유를 쓰면 되겠습니다. 목차도 그대로 잡아줬으니까 그대로 목차 잡아서 쓰시면 되고 자, 이것도 일단 해상보험법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얘도 여러분들 잘 쓰셨기를. 자, 한번 일단 볼게요. 1번 의회에서 1호란 영국 해상보험 MIA 46조 2항에 나와 있는 거고요. 1호의 정의는 첫 번째 보험증권의 항로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항로를 이탈한 경우 1호라고 하고 두 번째 보험증권의 항로가 지정되지 않았는데 통상의 또는 관습상의 항로를 이탈하였을 경우 1호라고 하더라. 당연히 썼어야 됐고 자 2번 1호의 성립 요건은
성립 요건은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마지막 줄에 반드시 실제 1호가 있어야 한다. 이게 성립 요건이에요. 이 문구 하나만 썼어도 2점 정도는 획득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호의 효과 있죠? 1호의 효과는 일단 보험자가 책임이 면책이 되는 거죠. 1호가 있는 다음부터. 그래서 보험자는 1호 시로부터 책임이 해제되더라. 됐죠? 이 1호의 효과는요. 보통 교재에 상법하고 비교해갖고 아마 있을 거예요. 제 책에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 어떤 책이든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 때 1호를 다루긴 했는데 만약에 나오면은 저는 예상할 때 1호랑 우리 상법이랑 비교해서 아마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1호만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자세하게.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차라리 상법하고 비교했으면은 조금 나을 수도 좀 잘 썼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4번 있죠? 정당한 1호의 사유. 요거 좀 암기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2가지, 3가지 정도만 썼어도 중간 이상은 좀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쭉 있는데 요것도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유추해 볼 수 있어. 어떤 거? 일단은 보험증권에서 인정하는 경우. 보험증권을 인정하면 1호 당연히 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갔는데 이 뭐가 빙하가 이렇게 떠 있어. 아니면 뭐가 돌출되어 있어. 그럼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호 해야겠죠. 그렇죠? 두 번째,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세 번째, 뭐든 다 끌어넣을 수 있는 거.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3가지는 또 유추해서 쓸 수 있다고요. 이거 공부 안 했어도. 그쵸?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써도 괜찮을 뻔했다. 자, 그래서 제가 채점자라면 배점을 1번은 1점, 1호의 정의, 2번은 3점, 3번은 3점, 4번도 3점. 이렇게 아마 배점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다 그 영국 해상보험법에 있는 거예요. 36조랑 46조랑 49조까지 다 해상보험법에 있는 거고, 영국 해상보험법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좀 괜찮은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제 판단으로 할 때는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고, 이런 식의 저는 문제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아. 자, 문제 3번. 항공화물 운송장 원본의 용도별 기능 및 선화증권과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그랬죠. 요거는 잘 쓰셨기를 좀 바래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8점 이상 좀 획득해야 되지 않았을까. 특히나 선화증권과의 차이점. 그죠? 그래서 조금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도 좀 멘붕이 조금 어려웠던 게 그 원본의 용도별 기능이라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보시죠. 1번 의의에서 항공화물 운송장이랑 해서 3줄 나와 있죠. 요거는 좀 잘 쓰셨기를 바랬고, 2번 항공화물 운송장 원본의 용도별 기능이라고 해서 원본은 보통 3통이 발행되죠. 자, 이게 거창하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용도별 기능. 그래서 막 5점 분량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우리 다 교재 다 있어요. 원본 1통은 송화인용, 수화인용, 운송인용 해갖고 이렇게 한 3줄, 4줄 간략하게 나와. 제 책은 그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4, 5줄 정도만 쓰면 충분했다라는 얘기예요. 거창하게 쓸 게 아니고 막 목자 잡아갖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원본 1은 항공 회사용으로 운임 요금의 처리나 운송계획의 증거서로 사용된다. 원본 2는 수화인용, 원본 3은 송화인용. 요 정도 이렇게 언급 좀 해주면은 점수 획득하실 수 있을 거고요. 선화증권과의 차이점 해서 요거는 조금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5가지 정도 썼죠. 자, 요런 거 비교나 이런 차이점 쓸 때는요, 차이점 항목을 한두 개 써놓고 자세하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좀 목차를 많이 잡아갖고 간략하게 쓰는 게 더 점수 획득이 더 좋아요. 배점은 정해져 있거든요. 채점자가 차이점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 항목별로
각 항목별로 1점 또는 0.5점 이렇게 배점을 해놓기 때문에 항목은 이런 것들은 항목을 좀 많이 목차를 좀 많이 잡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배점은 제가 봤을 때는 1번 의의는 2점 2번 원본의 용도별 기능은 3점 그 다음에 선화증권과의 차이점은 5점 정도로 배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문제 4번 무역결제 방식 중 송금결제 방식의 특징. 자, 이제 이거 시험장 가시면 이런 거 밑줄 쳐야 되죠. 특징 쓰라는 거고, 실무상 유의점 쓰라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사전 송금 방식과 사후 송금 방식 각각의 개념 밑줄 치고, 위험관리 방안 밑줄 치고. 그러니까 4개 쓰라는 얘기죠, 4개. 그럼 목차도 4개 잡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목차당 뭐 2.5점 뭐 이렇게 잡으면 돼. 사실. 그래서, 저는 좀 길게 써놨어요. 좀 길게 써놨으니까 굳이 이거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2번 목차 송금결제 방식의 특징 얘는 한 2.5점 정도로 배점하면 돼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저는 지금 5개 있는데 3개 정도만 좀 간략하게 써줬으면 괜찮았을 거고 그 다음에 3번 송금결제 방식의 유의점도 2.5점 더 배점이 좀 됐을 거고 유의점은 뭐예요? 그 따라서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째 줄. 따라서 당사자들은 무역보험 등을 활용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당사자가 신용이 높은 경우에만 송금결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 다음에 4번 사전 송금 방식 및 사후 송금 방식 이렇게 목차 잡고 가로 1번, 2번은 사전 송금 방식, 사후 송금 방식에 대해서 개념을 서술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위험관리 방안을 서술했고요. 제가 질문 하나 받았는데 사후 송금 방식에서요. DA나 기한부 신용장을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안 돼요. 뭐예요? COD랑 CAD 쓰는 거예요. 왜? 사후 송금 후지급이 아니라고. 결제 방식의 종류가 아니고 얘는 송금 결제 방식에서 사전 사후예요. 송금 결제 방식에서. 그쵸?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분류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COD, CAD를 좀 썼으면 좀 수획득이 좀 됐을 거고 자, 위험관리 방안은 일단은 사전 송금 방식에서 위험관리 방안은 일단 소액거래에 좀 활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용도가 당사자 간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에 좀 활용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더 쓰면 무역보험 활용하는 것도 썼으면 괜찮았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또한 해서 사후 송금 방식의 경우에는 위험관리 방안이 뭐냐 좀 못 믿겠다. 그러면은 수화인을 수입상으로 하지 않고 무역 서류에서 BL이나 선화증권이나 인보이스상에 수화인을 수입상으로 하지 않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수화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권리를 은행한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대금 지급하면 은행이 수입상한테 물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되겠죠. 당연히 돈은 또 들 거고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5번 한번 보시죠. 대무역법상 구매확인서의 정의. 또 목차가 올해는 좀 목차 잡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나왔어. 구체적으로 뭐 쓰라고. 그러면 그 물어보는 것만 제대로 써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정의, 발급 절차, 내국 신용장과의 차이점, 그 다음에 전자발급 의무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도 전자발급 의무화 보고 또 멘붕 나왔을 거야 아마. 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멘붕이 오는 이런 거 처음 뭐 듣보잡 이런 거 나와도 그죠? 당황하실 필요 없고 일단은 아는 것만 최대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구매확인서의 정의 쓰면 되고 발급 절차 있죠? 이 발급 절차가 사실 좀 많아요. 그 규정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가로 1번, 2번, 3번까지 정도만 썼으면 그래도 발급 절차는 잘 쓴 거고 순차 발급하고 재발급까지 해서 목차 잡고 한 줄씩이라도 썼으면은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내국 신용장과의 차이점 그랬죠? 자, 제 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재도 보시면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과의 비교가 보통 나올 거예요. 그 비교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거고요. 차이점은 사실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내국 신용장만 좀 혜택을 많이 줬는데 최근에는 개정이 되면서 구매 확인서도 내국 신용장에 준하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차이점은 그다지 크지 않고, 문제 출제자나 채점자가 의도한 게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다 쓰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차이점만 쓰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이점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비중을 좀 많이 주시면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막 한 페이지 정도, 내국 신용장과의 차이점에서 한 페이지 정도 썼으면은 제가 볼 때 많은 점수는 못 받아요. 많이 받아야 3점이에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째, 전자발급 의무화는요, 따로 그 대무역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2011년 이전에는 그 창구, 즉 은행에 가서 창구에서도 구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었는데 2011년 7월부터는요 무조건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렇죠? 어떤 규정을 쓰라는 건 아니었고요. 다시 목차 2번 한번 보실게요. 구매 확인서의 발급 절차에서 다 안 볼 거고 가로 2번만 한번 볼게요. 신청서 제출.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구매 확인 신청서를 뭘로 작성해야 돼요? 전자, 무역, 문서로 작성하라 그랬죠? 이게 그거예요. 이게 4번 목차예요. 전자발급 의무화. 이 규정을 개정을 함으로써 전자발급 의무화가 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크게 솔직히 한 줄만 썼어도 구매 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에게 전자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썼어도 1점 이상은 획득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요것도 아마 못 쓰셨을 거예요. 그래도 빈칸으로 좀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문제 6번. 자, 외국환거래법 나왔는데요. 올해 문제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최악의 문제가 아니었나.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욕하지 마시고요. 네. 자, 자본거래 그 개요에 있는 부분이고요. 교재에 있는 자본거래 개요 부분에 나와 있는 거고,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동그라미 1번, 사후에 보고하는 거래의 종류와 동그라미 2번, 자본거래 신고 등의 예외 거래의 종류를 설명하시고 그랬죠? 네. 제가 이거 모범답안 만들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답안 보시죠. 2번 목차 보시죠. 자본거래 신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은 뭐예요? 시행령이죠. 시행령. 영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법 18조 1항을 좀 썼으면 좋겠고요. 그죠?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랬죠? 자, 그게 목차 3번이에요. 시행령 32조 2항. 을 얘기하는 건데, 자, 3번 목차하고 4번 목차 있죠? 4번 목차는 규정이고요. 규정 7-2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4번 목차가 딱 떨어져요. 그 문제에서 물어본 거 동그라미 2번 있죠? 문제에서 예외거래. 자본거래 신고 등의 예외거래 종류가 그 목차 4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됐죠? 근데 3번 목차는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고요. 요 3번에 있는 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은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문제에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다 충족시키는 부분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문제에서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사후에 보고하는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무역법에 없어요.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그래서 이거 막 법 다 검색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찾아보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요것만 있지 이것처럼 사후에 보고하는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결과, 제 판단한 바에 따르면 목차 2번하고 3번을 썼으면은 제가 봤을 때 6점 이상은 취득을 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해설은 간략히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합격을 했잖아요. 2010년도에 합격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요, 그때는 뭐였냐면, 내가 쓴 답안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국경관리연수원에 가면은 내가 신청을 해서 답안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점수가 5점, 6점 막 이렇게밖에 안 나왔었고요. 내가 별로 분량도, 그러니까 10점짜리 문제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10점짜리 문제였는데 한 페이지밖에 못 썼어요. 문제랑 답안을 한 페이지밖에 못 썼는데 8점이 나왔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른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고 많이 썼다고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적게 썼다고 점수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출제자가 의도했던 그 다음에 물어봤던 내용을 짧게나마 정확하게 썼다면 그 분량이 작더라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쵸? 그리고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람의 심리상이요.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잘 쓴 것보다 못 쓴 게 자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시험장에 나오면 아마 요거 무역보험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을 거야. 이 무역보험, 이거 어떻게, 이거 뭐야, 나만 못 쓴 거 아니야, 막. 아마 계속 그 얘기 아마 했을 거예요, 만약에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겠다. 다른 거를 잘 쓰셨으면, 기본적인 것들을 잘 쓰셨으면,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13페이지, 저희 16페이지죠, 전체. 한 13페이지 정도는 쓰셨으면, 어쨌든,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 하고요. 또 제가 합격한 해에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요. BL하고 그 다음에 DA, DP였나? DP, 그 다음에 CFR 요거의 개념을 쓰라 그랬고 그 다음에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비교도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입장에서 비교하시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제가요 이걸 잘 썼을까요?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못 썼을 거예요. 근데 합격했다고. 근데 제 생각에 얘는 잘 썼을 거예요. 기본적인 걸로 BL의 개념, 뭐 효용, 뭐 기능,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잘 썼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못 쓰면은 남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 못 쓰면 당연히 떨어지겠지. 만약에 포페이팅이랑 팩토링 못 썼으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그거 잘 썼으면 무역보험 못 썼어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니까 너무 이렇게 신경 쓰실 우울해 하실 필요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이 기출문제 풀이해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죠? 응. 팀장님, 저 죄송한데 제 가방에 제 교재 좀 갖다 주시겠어요? 2권? 응. 자, 일단 그러면 내년에 여기 이제 기출문제 말고 이제 내년에 올해 시험 보시는 분 말고 내년에 이제 목표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역실무 공부 방법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무역실무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듣는 게 뭐냐면 선생님 막 강의도 많이 들었는데요. 도대체 뭘 쓰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무역실무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도대체 뭘 쓰라는 건지 뭘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역실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본에 더 충실하셔야 돼요. 암기하실 거 정확히 암기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쭉쭉 이렇게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예? 자, 무역실무 전체의 범위가 이 정도라 그러면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많아봤자.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면 땡큐지. 시험에 이렇게 해서 나오면 땡큐죠. 그쵸?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공부 안 했던 부분을 걸쳐서 나온다고 이렇게. 때로는 뭐 이렇게도 나오겠고 때로는 이렇게만 나오겠고 그렇겠죠. 요번 같은 경우가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험 같은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2로도 사실 조금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단독으로 나오기가.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기본적인 부분을 공부를 충실히 해놓으면 일단 요 자체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한 만약에 내가 듣도 보던 문제가 같이 나오더라도 이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집중력을 발휘해갖고. 그렇죠? 그래서 무역 실무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사실 다 하려면 각종 론, 결제론, 운송론, 보험론, 중재론, 무역 계약론 해갖고 다 2달씩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막 1년, 2년 동안 강의 계속 들어야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에 좀 충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 책이 이렇게 2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일 얇아요. 지금 수험서 중에서, 무역실무 수험서 중에서 제일 얇은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다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빠져갖고 얇아진 게 아니고요. 다 넣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조금 장황한 설명들은 좀 다 뺐어요. 다 빼고 여러분들 딱 공부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많이 넣으려고 좀 노력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상담 많이 받고 고민을 좀 많이 한 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내가 뭘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기분이 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좀 스타일이 두루뭉실한 것보다 딱 여러분들 암기해야 되는 것들을 좀 찝어드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들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좀 찝어주는 스타일이고, 물론 그게 찍는다고 해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좀 이렇게 짚어주는 스타일로 좀 강의를 해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의 커리큘럼은 기본 7월부터 9월까지 기본, 그 다음부터 10월이나 11월, 12월 해서 문풀 이렇게 딱 2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는 모의고사겠죠? 그래서 저는 별도로 기본이랑 심화랑 구분은 안 하고 같이 들어가요. 따로 구분 안 하고 그냥 쭉 끝까지 다 설명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다 해서 계속 잔소리해요. 암기하라고. 그래서 요 정도에서 암기를 해놓으면 어느 정도 기본까지는 커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에서 이제 여기에서 다루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것도 당연히 다루고, 그 다음에 논문, 그 다음에 비교 문제. 여기서 비교 문제는 상법이라던가 각종 국제규칙에 해당하는 비교 문제들까지 같이 해서 문제풀이에서 다룰 거고요. 그러면 대부분 다 커버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논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모의고사에서 다시 또 추가를 이렇게 시켜주는 방향으로 되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더 공부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만 들어도 충분하고도 또 충분하다. 응? 응. 네. 그리고 저는 좀 암기주의예요. 암기주의. 응. 일부 선생님들은 이해를 정확히 명확히 하면 그게 곧 암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려면 10년 공부해야 돼요. 대학원 가셔야 되고. 그렇죠? 일단은 암기를 정확히 해놓으면 이번 시험 문제처럼 응용 문제가 조금 나와도 썰이라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암기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말골이 늘어져 갖고 소위 이제 썰푼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득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암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규칙은 당연한 거고 3대 규칙이라고 하는 CISG 인코텀즈, UCP 당연한 거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거기서 안 나왔죠. 3대 규칙에서 거의 안 나왔죠. 그렇죠? 내년도 안 나올까요? 응? 저는 나온다고 봐요. 100%. 올해 안 나왔으니까 내년엔 100% 나온다고 봐요. 3대 규칙 안에서. 그래서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시험에 나왔고,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특히나 10점짜리는 그렇다 쳐도 50점짜리 문제는 조금 최악의 문제였다. 역대급이었다. 역대급으로 좀 최악의 문제였고, 변별력도 없고요. 사실은 변별력도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들의 판단력, 아까 제 그 기출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나와야지 좋은 문제예요. 서로 비교해보고 서로 어떻게 응용이 돼서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문제가 좋은 문제지, 이렇게 단순히 암기해서 쓰라는 문제는 크게 좋은 문제는 아니다 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저는 조금 몇 번 떨어져 봤어요. 떨어져 봤어.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혹시 선생님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데 떨어질까요 붙을까요 라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떨어질지 붙을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떨어졌을 때는요, 어떻게 공부했냐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지다가 졸업할 때까지 합격을 못하고 졸업 이후에도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뒤로 늦어져. 늦잠을 자요, 늦잠. 늦잠 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12시까지, 뭐 11시, 12시까지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늦잠 자서 그 다음에는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는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하다가, 그럼 또 아침에 일어나면 막 12시, 1시 이러죠. 경험 있으시죠? 응? 그러면 공부하기 싫죠, 또. 막 눈 떴는데 막 12시, 1시야, 막.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또 독서실 안 가고 그러잖아요. 저만 그래요? 그러면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여러 번. 그래서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을 꼭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붙은 해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9시에 독서실을 들어가서요, 11시에 나왔어요. 그렇게 6개월 하니까요, 고득점으로 합격했어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관내사라는 게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아니고, 그런 능력, 그런 것까지도 보는 것 같아. 얘가 얼마나 성실히 노력했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아침에 규칙적인 게 독서실 갔다가 또 규칙적인 시간에 또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1시, 밤 11시에 무조건 나왔어요.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술 한잔 먹어야 되잖아요. 가끔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러면 아침에 9시에 못 들어가고 10시, 11시에도 가끔 들어가요. 그래도 무조건 밤에 11시에 무조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음날 대신 조금 빨리 가는 거야. 조금 빨리 일어나서 한 8시 반. 8시. 이럴 때 독서실 좀 일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못했던 부분을 그때 좀 보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면요, 가감히 말씀드리지만 100% 저는 합격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사실 없거든요.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업 시간에 자세히 좀 말씀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올해 시험 분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고, 좋은 문제들이 아니었으니까, 혹시 못 쓰셨더라도, 그래도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쓰고 나왔고, 무역실무 기준으로 봤을 때 12페이지, 13페이지 정도 썼으면은, 그래도 좀 기대를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질문, 마지막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무역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